안녕하세요. 저는 썰밥님의 오랜 팬인 40대 여자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식당을 몇 개 운영 중인 평범한 자영업자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 같았어요. 전부 시가와 남편 때문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녀 시절 제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저는 26이었고 직원 수가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판촉물 납품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어요. 알바 시급보다도 못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살았기에 늘 가계부와 씨름하는 게 일이었네요. 하지만 그건 제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10원 한 장에 쩔쩔매며 살아왔거든요. 학창시절 친구들이 메이커 운동화를 자랑할 때 저는 시장표 낡은 신발을 떨어질 때까지 신고 다녔고요. 부모님 손잡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 저는 전단지 돌리거나 접시 닦기 같은 알바를 하며 돈을 벌었네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이 더 많은 삶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솔직히 사는 게 즐겁다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인생이 달라진 건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솔직히 연애라는 것도 저한테는 돈만 되는 사치제였기 때문에 누굴 사귄다든가 결혼을 할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회사 동료가 한 번만 만나보라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됐죠. 제 생애 첫 소개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네. 저는 오경이라고 해요. 경희씨, 이름도 얼굴만큼이나 참 예쁘시네요. 사실 저는 빈말로라도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외모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뜸 그렇게 절 칭찬하는 남자를 보면서 이빨린 말을 참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멀끔한 외모에 여자를 대하는 것도 능숙해 보여서 바람둥이 아니야? 하는 의심도 생기더군요. 하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자 그는 의외로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소개팅 자리에 나와보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익숙해 보이시는데 하고 말하니 그가 손까지 내저으며 그러더군요. 진짜입니다. 제가 경희씨 앞에서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실은 제가 25부터 29까지 꽤 길게 세계 일주를 했거든요. 친구놈들이 한창 취업 준비할 때 배낭 하나 메고 무일푼으로 전 세계를 방랑했죠. 동남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그러니 여자랑 소개팅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뜻밖의 말에 두 눈이 커졌어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가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감탄사를 내뱉었죠. 세계 일주라니 굉장하네요. 굉장하긴요. 개인적으로는 후회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자 만날 시간도 없었고요. 남들에 비해 취직도 늦게 해서 돈도 별로 못 모았네요. 혹시 실망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늦은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건 참작 좀 해주시고요. 유머러스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밝히는 모습에 호감이 갔어요. 실망은요.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보다 세계 여행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가본 나라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글쎄요. 스위스? 워낙 자연 경관이 압도적인 나라라서. 경희씨도 알프스 산맥은 들어보셨죠? 그중에 융프라 우요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설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그 장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체르마트에서 생모리츠까지 7시간 넘게 달리던 빙하 특급 열차도 너무 좋았고요. 초콜릿이랑 치즈는 또 어찌나 맛있던지. 그리운 눈으로 스위스 여행을 추억하던 그가 문득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경희 씨도 꼭 가보세요. 글쎄요. 전 국내 여행도 많이 안 다녀본 사람이라 그 먼 곳까지 혼자 갈 수 있을지. 그럼 저랑 같이 가면 되죠. 네? 스위스가 어디 옆 동네 이름도 아니고 대뜸 같이 가자고 할 법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 되묻자 오히려 그 사람이 얼굴까지 시뻘개질 정도로 더 당황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경희 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 바람에 앞서갔네요. 죄송합니다. 남자의 면역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 그가 다음에 또 볼 수 있겠냐고 물었고요. 저는 단번에 좋다고 했죠. 이후 저희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만나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에게 점점 끌렸어요. 사실 그 사람은 저와 많은 게 달랐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저와 달리 그 사람은 늘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바라봤죠.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전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여행사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늘 숨가쁘게 앞만 보면 달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어떻게 놀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조차 모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비행기나 호텔 예약이나 해주는 흔해 빠진 여행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평소 꿈, 음식 취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여행 코스를 싹 다 짜주는 그런 회사를 차릴 거예요. 그 사람은 무모해 보이지만 용기 있고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은 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자유로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제겐 동경 그 자체였죠. 그 동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극한 사랑이 되었고요. 저는 그 사람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결혼이 제 인생을 어디까지 휘저어 놓을지 그땐 미처 몰랐어요. 결혼 직전이야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편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쭉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모자 사이가 참 애틋했고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생 힘들고 외롭게 사셨어. 나까지 결혼해서 나간다고 하면 혼자 사셔야 하는데 내색은 안 해도 많이 속상하신가 봐. 자기만 괜찮으면 결혼하고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 싶은데. 솔직히 저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세상에 어느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합가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피력했죠. 난 좀 자신 없어. 내가 어른들한테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어머님도 불편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엄마는 상관없대. 오히려 같이 살면 자기랑 빨리 친해지겠다고 하시던걸. 우리 엄마 소원이 딸 하나 갖는 거였거든. 부탁할게,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진 빚이 참 많아.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릴 때부터 지멋대로 굴어서 속만 썩이고 세계여행 한답시고 옆에 붙어있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엄마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한 번도 말린 적 없으셔. 나도 이제 철 들었으니까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잘해야지. 그 말에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몇 번 뵙지 않았지만 느낌이 뭐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 내가 너무 지레 겁먹는 걸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나도 우리 엄마 혼자 산다고 하면 걱정돼서 같이 살고 싶은걸.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따로 신혼집을 구하진 않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로 제가 들어가 신접살림만 따로 차렸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셨어요. 나도 시집살이를 해봤으니 알아. 경인이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한 건지. 고맙다, 경이야. 별 말씀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아휴, 우리 며느리 말도 참 예쁘게 했지. 그래, 앞으로 우리 친모녀 사이처럼 잘 지내보자꾸나. 합가살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고도 계속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집안일은 대부분 다 시어머니가 해주셨는데요. 삼시세끼 밥상 차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나 빨래까지 도맡아 해주셨죠. 정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밥은 몰라도 다른 집안일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퇴근 후에나 주말에 하면 된다고 해도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팔자 좋은 며느리라며 놀렸죠. 자기처럼 복받은 며느리도 없을 거야.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팔다리 멀쩡한 며느리 밥 해주고 입은 옷 빨래까지 해줘? 이건 자기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를 모시고 사는 건데? 나도 마음이 불편해 죽겠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당신이 어머님 좀 말려봐. 아이고, 그냥 놀린 건데 뭘 또 심각하게 다큐로 받아. 자기가 내 입장 돼봐. 민망하고 죄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됐어. 우리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만큼 용돈 더 드리고 잘 챙겨드리면 되지. 남편은 아무래도 저와는 입장이 다르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는 등 속편한 소리를 했는데 저도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그만큼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백화점에서 고급 화장품이나 옷을 사드리기도 하고요. 계절마다 여기저기 다니며 바람도 쐬드렸죠. 여기 어때요, 어머님? 사람도 별로 없고 단풍도 예쁘고 좋죠? 그러게. 아휴,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런 곳에도 와보고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얘. 우리 창식이랑 둘이 살 땐 이런 거 꿈도 못 꿨어. 우리 엄마 왜 가만히 있는 아들을 잡으실까? 언젠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 이젠 아들보다 며느리인가 봐. 아이 그럼 시커먼 사내 자식 뭐가 예쁘다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다행히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기만 했는데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때때로 밤에 저희 부부방으로 찾아와 함께 자자고 하신다는 거였죠. 얘 창씨가 경이야 자니? 밖에 바람소리가 뭐 이렇게 거세니? 아니 누가 자꾸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잠이 안 와. 잠깐만 같이 있어도 되니?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불면증이 있으셨는데요. 겁도 많으셔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하셨어요. 날씨가 조금만 굳어도 밤에 저희 방으로 달려와 같이 있어달라 하셨고요. 그러다 자연스레 남편과 제 사이에 누워 잠을 청하셨죠.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니 나중엔 불쾌하더라고요. 한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마저 조심스러웠고 부부로서의 사생활은커녕 제대로 쉬는 날도 없었어요. 애초에 다 큰 어른이 결혼한 아들 내외 방에 와서 같이 잠을 자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참다 남편에게 말도 해봤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옛날부터 그랬다며 대수롭지 않아 하더군요. 엄마가 아들 방에 와서 같이 잘 수도 있지. 가족인데 뭐 어때? 아무리 가족이라도 누가 결혼까지 한 다 큰 아들 방에, 그것도 며느리가 있는 방에 와서 잠을 자. 남들이 들으면 기함할 일이야. 자기가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 옛날부터 겁도 많고 불면증도 있어서 원래도 아버지 없으면 잘 못 주무셨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나한테 의지하셨고.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유난을 떤다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나름 사이좋은 고부지간이었으니 그 정도 얘기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기 어머님, 밤에 저희 방에 불쑥 찾아오시는 거요. 안 그러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늘 자애롭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그 말 한마디에 인상을 대본에 싹 굳히더군요.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심장이 철렁할 정도였죠. 그건 갑자기 왜? 창식이가 뭐라고 하니? 아니 그이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좀 불편해서요. 그이도 저도 결혼까지 한 다 큰 성인인데. 그래서 뭐 성인인 아들 며느리랑 시애민 한 방에서 자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알면 좀 남사스러울 일이잖아요.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엄마가 아들이랑 같이 자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 창식이 내 뱃속에 10달 내내 품고 있다가 낳은 내 새끼야. 걔 태어나서부터 장가가기 전까지 같이 잤다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따로 거실에서 자렴. 그럼 되겠네.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벌주듯이 더 자주 저희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섭다는 등 잠자리가 사납다는 등 핑계도 참 다양했죠. 견디다 못한 저는 결국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홀로 거실에 나와 잠을 청했는데요. 나날이 굳어져가는 제 표정에 남편도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뒤늦게 제 눈치를 보더군요. 자기 왜 자꾸 엄마 올 때마다 나가서 자? 왜 그러는지 몰라서 물어? 당신도 어머님도 둘이서만 자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방해꾼인 내가 빠져주는 거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내가 왜 엄마랑 둘이 자고 싶겠어. 당신이 있는데.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다신 밤에 우리 방에 오지 말라 하시라고. 내가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는데 난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이런 식이면 난 당신이랑 이혼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뭐? 이게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야? 그 정도야.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랑 동침을 하는지.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따로 얘기할게.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방에 밤마다 찾아오는 해기한 짓을 그만두셨어요. 하지만 그럼 뭘 하나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진걸.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전부 제게 다 떠넘기셨고요. 끊임없이 제가 하는 일을 트집 잡으셨죠. 너희 된장찌개 간 본 거 맞니? 네. 왜요? 입에 안 맞으세요? 안 맞다마다 이게 맹탕이지 찌개야? 그리고 우리 창식인 된장찌개 애호박 넣는 걸 좋아한다고 몇 번을 말해. 저도 기억했는데요. 마침 애호박이 똑 떨어져서. 그럼 나가서 사왔어야 할 거 아니야? 하여간에 게을러 터져서는. 됐으니까 다시 끓여. 미처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개수구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며 저희 엄마까지 욕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참았습니다. 동치밀로 서운해서 그러시겠지. 홀로 남편을 키웠으니 갑자기 나타난 나한테 빼앗긴 기분이 드실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게 직장을 그만두라고까지 하시더군요. 너 집안 살림하는 꼴 보아하니 안 되겠다. 내가 붙잡고 단단히 가르쳐야 할 것 같아. 그놈의 회사 당장 그만두고 앞으로는 집에서 나한테 살림 배우렴. 네? 회사를 그만두라니 어머님. 전 아이 생기기 전까진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가 집안일은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집안 치워! 시애미가 얘기하면 내 하고 순종해야지. 어따 대고 자꾸만 말대꾸를 해. 그럴 거면 살림이나 제대로 하든가. 하나부터 10까지 내 소리 다시 안 듣는 데가 없잖아.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하려고 같이 살자고 한 줄 아냐? 어머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노력할 테니까 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얼마 전에 승진도 했는데 이대로 그만두긴 너무 아깝잖아요. 참나,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 다니는 주제. 됐으니까 그냥 그만둬. 시어머니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그것도 얼마 가진 못했어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바로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치신 거였죠.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혼자선 거동이 힘들어 누군가 옆에서 병고안을 해줘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생판 모르는 남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싶지 않다면서 간병인을 극구 거부했고요. 결국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자기 미안한데 회사 잠깐 휴직하고 우리 엄마 좀 봐주면 안 될까? 엄마가 지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실 형편도 안 되고
싫어. 그냥 간병했으면 되잖아. 우리가 간병했을 형편이 돼? 계산해보니까 자기가 한 달에 받는 월급보다 간병인 비용이 더 나갈 판인데. 그리고 엄마도 낯선 사람은 싫다잖아. 부탁 좀 할게. 그래서 나더러 희생하란 거네, 결국? 희생은 무슨 희생이야.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비슷하게 사는데. 다 비슷하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당신 엄마잖아. 돌봐도 당신이 돌봐야지. 난 우리 집 가장이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 맡았는지 자기도 알면서 그런다. 괜한 심통을 부려봐도 현실적으로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일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건 제가 돼야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훨씬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더 많았거든요. 윗선에 잘 보여서 승진도 착착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속상한 마음에 쉽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것처럼 남편이 절 끌어안고 다독였어요. 미안해 자기야. 내가 나중에 꼭 다 갚을게. 좀만 참아주라. 우리 엄마 허리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응?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휴직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작은 회사에서 결혼까지 한 나이든 여직원을 기다려줄 리가 있나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다쳐 꼼짝도 못한다는 핑계로 저를 수족처럼 부려먹으려 들었죠. 처음엔 그래도 아프신 분이니까 회복되실 때까지만 참자 라는 마음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모질고 집요해졌습니다. 형이야, 물 좀 떠와. 아니 그 컵 말고 유리잔에 얼음 2개 꼭 넣고. 그리고 내 담요 빨았니? 아침에 보니까 냄새가 좀 나던데. 빨아둘게요. 물도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내가 미리미리 얘기하기 전에 빨아두라고 했잖아. 넌 왜 맨날 네네 하면서 말은 안 듣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어머님. 어제 어머님이 갈비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갈비 사와서 핏물 빼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핑계도 좋다. 지 게으른 걸 어디 내 탓이냐? 그게 아니라. 됐고! 저기 저 TV 리모컨이나 가져와.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붙어있는 건 몹시 괴로운 일이었어요. 하녀처럼 종일 부려먹어지고도 혼나기만 했죠. 그 무렵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제게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시어머니의 언행이었어요. 굳이 밤마다 찾아와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서 잠을 청하실 때마다 설마 했는데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 분명해지더군요. 시어머니는 뭐랄까 저를 자기 서방 빼앗아간 첩대하듯 하셨어요. 제가 얼굴에 분칠만 조금 해도 냄새에 속이 뒤집힌다는 둥, 창식인 그런 야시시한 화장 안 좋아한다는 둥 퉁박을 놓으셨고요. 시어머니 등살에 스트레스 받아 살이 빠지자 또 피둥피둥한 자기 몸하고 비교가 됐나 보죠? 저한테 억지로 고열량 음식까지 먹이려 하셨죠. 예, 너 이 약과 좀 먹어라. 선물 들어온 건데 맛이 아주 좋네. 전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아니 시애미가 주는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지 뭘 또 혀가 길어져? 너 요즘 살 내려서 삐쩍 마르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아니? 상식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시애미 병간호하느라 며느리만 죽어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제가 본인이 권하는 음식을 먹을 때까지 심통을 부리셨기 때문에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먹을 만한 것들이나 주면 또 몰라요. 대부분 본인이 먹다 물린 거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제게 짬처리하듯 던져주셨네요. 그러다 어느 날엔 제 속옷까지 문제 삼으셨죠. 시어머니 몸을 부축하다 보면 허리를 숙일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삐져나온 제 속옷을 보셨나 보죠? 눈을 흘끼면서 제게 그러시더군요. 경이야, 너 그런 야시시한 속옷은 어디서 산 거니? 결혼도 한 애가 입고 다니는 게 그게 뭐야? 좀 점잖은 걸 입어야지. 설마 제 속옷 가지고도 감나라 배나라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엄청 야한 속옷을 입었으면 또 몰라요.
그냥 레이스 좀 달린 여성스러운 속옷일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계속해서 선 넘는 말들을 쏟아내셨죠. 우리 창식이도 그런 속옷은 안 좋아한다. 걔 천박한 거 싫어해. 누가 봐도 사내 놈들 홀리려고 작정하고 만든 그런 걸. 아유, 남사스러워. 안 되겠다. 너 갖고 있는 속옷 좀 싹 다 한번 보자. 내가 보고 아니다 싶은 건 정리 좀 해줄게. 네? 그건 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부끄러워할 거 없어. 같은 여자끼리 좀 볼 수도 있지 뭘 그래. 당장 가져와봐.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속옷 검사를 하겠다며 우기셨어요. 저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이나 울었네요. 너무 모멸감이 느껴지고 수치스러웠어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괴감에 마음이 꺼멓게 타들어갔죠.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도 고려해봤는데요. 하필이면 그쯤에 임신이 돼버렸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손톱만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생긴 애를 지울 용기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남편 앞에선 축하한다고 하셨지만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으면 그 전보다 더 모질게 저를 괴롭히셨어요. 마치 남편의 아이를 가진 저를 질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도 별 의지가 되어주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제가 한탄이라도 하면 늘 똑같듯 말만 했죠. 자기야, 조금만 참아. 나 안 그래도 회사 일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까지 그러면 정말 미치겠어. 그쯤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한때 세계 여행을 다닐 정도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남편은 그런 생활을 남들보다 더 힘들어했죠. 처음엔 그게 안쓰러워서라도 참았고 남편에게 최대한 맞춰주려 했는데요.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제겐 말도 없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버렸어요. 바로 더는 못 참겠다면서 회사를 그만둬버린 거였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그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네요.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곧 튼튼이도 태어나고 돈 들어갈 일 천진데. 말 못한 건 미안해. 얘기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근데 나도 아무 계획 없이 그만둔 건 아니야. 나 여행사 차리려고 자기야. 뭐? 여행사? 그걸 진짜 차리려고? 당연하지. 내 오랜 꿈이었는걸. 남들 밑에서 돈 빌어먹는 거 구질구질하고 내 성미에 안 받아서 더는 못하겠어. 걱정하지 마, 자기야. 내가 여행사 차리려고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거 알잖아. 대박 낼 자신 있어. 자기도 튼튼이도 내가 호강시켜줄게. 하지만 호기로운 남편의 약속과 달리 남편이 차린 여행사는 2년도 안 돼 망해버렸어요. 애초에 남편은 자기가 사장이 된다는 헛바람만 잔뜩 들었을 뿐 사업의 사자도 공부하지 않았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순식간에 빚만 수천만 원이 생겼고요. 당장 아이 먹일 분유 살 돈조차 없으니 미치겠더군요. 남편은 어지간히도 시리에 빠졌는지 집에 틀어박혀 꼼짝도 안 했어요. 노가다를 뛰거나 이직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매일 술만 퍼마셨고 그도 아니면 컴퓨터 게임만 해댔죠.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결국 급한 대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임신과 육아로 공백기가 생긴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여자를 받아줄 회사는 많지 않았죠. 눈을 낮춰 식당 서빙이나 청소 같은 일도 알아봤는데요. 그것도 어린 딸아이가 있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종일 술만 퍼마시는 남편과 거둥이 힘든 시어머니에게 어린 딸아이를 맡길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그냥 죽으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지인 중에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더러 자기 가게 앞에서 작게 포장마차라도 해보라고 하더군요. 뭐 지금이야 탈세니 뭐니 말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다들 그렇게 포장마차 장사를 하곤 했거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던지라 저는 냉큼 좋다고 했고요. 어린 딸아이를 등에 업고 포장마차에서 하루 종일 서서 떡볶이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노동 강도도 생각보다 셌고요. 무엇보다 떡볶이를 맛있게 만드는 게 어려웠죠. 제가 요리 솜씨가 특출난 편도 아니었고 떡볶이 레시피도 책을 뒤져가며 배운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이틀 장사를 하다 보니 점점 요령이 생기더군요. 떡볶이도 날이 갈수록 맛있어졌죠. 그거 아시나요?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그만큼 손품을 팔아야 한다는 걸. 그냥 조미료 팍팍 때려놓고 대충 만든 음식은 손님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요령 부리지 않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떡 불리고 어묵 국물 우려내고 양념 미리 재워두고 모든 걸 수제로 준비했죠.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틈틈이 등에 업힌 딸아이도 챙겨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몰라요. 그래도 당시엔 손님들이 점점 늘어가고 하루에 몇만 원이라도 손에 쥐어지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돈으로 우리 딸 분유 살 수 있어. 기저귀를 살 수 있고. 그 생각 하나로 버틴 것 같네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지역신문에 제 떡볶이가 맛집으로 소개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몰린다 싶더니만 주말엔 대기줄까지 생겼죠. 덕분에 장사한 지 2년 만에 저는 시장 한켠에 제 가게를 마련할 수 있었고요. 생활비뿐 아니라 남편이 사업으로 진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었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당연히 남편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신 차리고 가게 일이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아님 재취업이라도 알아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더랬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하루 종일 술 먹고 게임만 해댔고요. 오히려 점점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보다 못해 잔소리하면 제가 잘난 척하면서 남편 기를 죽여놓는다 하더군요. 장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저를 반겼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살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요. 하루는 참다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랬죠. 여보, 집에 있으면 게임만 하지 말고 설거지라도 좀 하지. 아니 적어도 자기가 먹은 그릇 정도는 개수대에 담가놔야 하는 거 아니야? 다 말라붙었잖아. 그러자 남편이 대뜸 컴퓨터 자판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지금 너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냐? 내가 언제 유세를 떨었다고 그래? 지금 유세 떨고 있잖아. 집안일은 여자인 네가 해야지 그걸 왜 내가 하는데? 어?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거 봐. 유세 떠는 거 맞네. 야, 누가 너더러 나가서 떡볶이 장사하래?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서 왜 그걸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당신이 생활비를 한 푼도 안 가져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잖아. 내가 떡볶이 장사하는 게 싫으면 당신이 나가서 뭐라도 좀 하라고. 집에서 허구한 날 술 먹고 게임만 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화를 내는데? 뭐? 이게 미쳤나?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남편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선 걸핏하면 발끈했어요. 저를 향해 위압적으로 소리치는 남편을 보고 있자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제 기가 세서 자기 아들 앞길을 막은 거라는 둥 제 탓만 하기 바빴죠. 맘 같아선 확 갈라서고 싶었는데요. 하나뿐인 딸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그때까진 남편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남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제 무른 마음이 뼈아픈 과오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마감을 하던 중이었어요. 떡볶이 국물을 다 비우고 김밥 남은 걸 챙기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죠. 그쯤엔 말도 잘 안 섞고 있던지라 왠지 모르게 불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암이래. 얼마 못 살 거래.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119 불러서 병원 왔거든. 지금 검진 결과 나왔는데 담낭암이래. 어떡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잠깐만 나 금방 갈게 하고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잡아탔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원망스럽기만 한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말기암이라니 믿고 싶지 않더군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이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한껏 수척해져 있더군요. 어디야? 어머님 병실은? 여기 복도 맨 끝. 엄마 아직 자고 있어. 진통제 때문에. 진짜 말기야? 수술해도 소용없대? 길어야 반년이래. 항암 시작해도 살 거라고 장담은 못한다고. 일순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그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너무 나몰라라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 역시 짠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남편에게 부모라곤 시어머니가 유일했으니까요. 남편과 부둥켜 안고 울다가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는 소식에 병실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산소줄을 코에 낀 채 누워 계셨어요. 말은 또박또박 하셨지만 얼굴이 반쪽이 돼 있더군요.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죠. 경이야, 내가 너한텐 참 미안하다. 나 이제 얼마 못 산다는데 너 괴롭혀서 벌받나 보다. 울먹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벌받긴요. 저 어머님 진심으로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겨내실 거예요. 수술 받고 치료 잘 받으면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병원에선 항암 치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이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미 전이도 된 상태라 그냥 남은 시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보단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는 쪽이 더 나을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죠. 그날 이후 저는 낮에는 가게를 보고 밤에는 병원에 들러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간병인까지는 아무래도 부담돼서 남편이 시어머니 곁을 지켰는데요. 그렇게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그날도 가게 일을 끝내고 병원으로 갔는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나 뭐 하나만 부탁해도 돼? 갑자기? 무슨 부탁? 우리 엄마 더 늦기 전에 스위스 한 번만 데려가면 안 될까? 뭐? 갑자기 웬 스위스? 실은 우리 엄마 살면서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근데 엄마가 얼마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죽기 전에 꼭 스위스 알프스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나 세계여행 다녀왔던 얘기 들었을 때부터 그게 평생 소원이었대. 남편 마음은 이해했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기암 판정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을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도 아니고 스위스로 보낸다뇨. 그건 사실상 장례 치르자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어머님 몸 상태를 생각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왜? 어차피 엄마 곧 돌아가실 거잖아. 계속 저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 이뤄드리는 게 낫지. 그 편이 엄마도 더 행복하지 않겠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돈 문제도 그래. 지금 병원비만 수천이 드는데 어떻게 어머님 모시고 스위스를 가? 아니, 당신 떡볶이 가게 요즘 잘 된다며. 모아둔 돈 있지 않아? 정 안 되면 당신 앞으로 대출 조금만 받아도 되고. 가게 잘 되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한 2천만 원이면 될 거야. 철없는 남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신 차려. 무슨 다 죽어가는 어머님 모시고 스위스 여행이야. 비행기 안에서 초상 치를 일이 있어? 그리고 그런 걸로 빚을 왜 내? 그럴 돈 있으면 어머님 치료비를 써야지. 2천만 원? 그 돈이면 어머님 더 좋은 병실로 모시고 간병인도 쓰겠다. 저는 돈보다도 시어머니가 걱정돼 그런 거였는데 남편은 제가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게 돈 때문이라 생각했나 봐요. 갑자기 흥분해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래, 됐다.
결국 돈이 아깝다 이거지?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도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짜. 지네 엄마 아니라고. 그래, 어디 네 엄마 돌아가실 때 한번 두고 보자.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뭐? 저희 엄마 운운하는 남편을 보며 몸속에 피가 확 식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무시한 채 씩씩거리며 그대로 병원 밖을 나가버렸죠.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남편을 쫓아나갈까 하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홀로 병실복도 의자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는데요. 이상이 돌아오고 나니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한부 판정받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갑자기 스위스로 가자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옆을 보니 남편 겉옷이 놓여 있었는데 그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였죠. 남편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였어요. 간호사들 눈치가 보여서 얼른 핸드폰을 끄려고 했는데요. 액정에 뜬 이름에 순간 멈칫했어요. 처음 보는 낯선 여자 이름이었거든요. 고민하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 그 사이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일순 저도 모르게 본능처럼 문자 메시지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이 이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나 확인하려고 말이죠. 제발 아무 사이도 아니길 바랬건만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가 맞았어요. 무려 반년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사이였고요. 이미 몇 번이나 붙어 먹었더군요. 문자엔 둘이서 나눈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이 빼곡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오빠, 진짜 나 데리고 스위스 가줄 거야? 나 진짜로 회사에 말해서 휴가 낸다. 그래, 얼른 휴가 내. 내가 바로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알지? 나 1등석 아니면 안 탈 거야. 호텔도 5성급만 갈 거고. 아이고, 어련하시려고. 딱 기대해. 오빠 스위스 유경험자인 거 알지? 우리 세이 완전 초특급으로만 모실 테니까. 야, 기대된다. 나 스위스 꼭 가보고 싶었거든. 나도 세이 너랑 꼭 가고 싶었어. 너랑 알프스도 오르고 빙하 특급 열차도 타고 싶어. 맞아요. 남편은 애초에 시어머니와 스위스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제게 돈을 뜯어낸 다음 상간녀와 몰래 다녀올 작정이었던 거죠. 그걸 알고 나니 숨이 턱 막혀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연애 시절 제게 스위스를 가자고 약속했던 남편이 떠오르면서 배신감에 심장이 다 아프더군요. 하지만 언제까지 멍청하게 그러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손끝이 떨려오는 걸 억누르며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 상간녀와 찍은 사진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죠. 맞아요. 짐승만도 못한 남편 놈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남편은 새벽에야 돌아왔어요. 또 어디서 술을 퍼먹었는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씩씩거리는 숨결에선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났죠.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말없이 핸드폰부터 집어던졌어요. 핸드폰은 남편 코에 정통으로 날아갔고요. 남편은 악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죠. 당신 미쳤어? 왜 사람 얼굴에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그래? 사람 얼굴? 네가 사람이 맞긴 하니?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스위스 어머님이랑 간다더니 그 세일한 여자랑 가려던 거였어? 남편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씩씩거리며 물었어요. 뭐야? 당신 설마 내 핸드폰 본 거야? 그래 봤다. 문자, 통화 기록, 사진까지 싹 다. 너 그년이랑 벌써 몇 번이나 붙어 먹었더라? 한국에서 그렇게 더럽게 논 것도 모자라서 이젠 스위스 가서 그러게? 나도 한번 데려가 준 적 없는 스위스를 내 돈으로 그년이랑 가려고 해? 적어도 저는 남편이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구한다든지 핑계라도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 나 바람 폈다. 근데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야. 뭐? 나 때문이라고? 그래. 너 결혼하고 좀 살쪘냐?
몸에선 떡볶이 냄새나고 허구한 날 돈돈거리고 너 같은 여자 보면서 어느 남자가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겠냐? 심지어 지 혼자 돈 번다고 허구한 날 유세 떨면서 남편 기나 죽이는데 내가 딴 여자한테 눈이 안 돌아가는 게 이상한 일 아니야?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와 치욕, 서러움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죠.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달려가 뺨을 쳐올렸어요. 처음엔 당황해 맞기만 하던 남편도 이윽고 저를 때리려 했는데요. 지켜보던 병원 사람들이 달려와 말리는 통에 실패로 돌아갔죠. 감히 하늘 같은 서방을 때려?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저는 흥분에 날뛰는 남편을 보며 조소를 날렸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미안하지만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두고 봐. 너도 그 상간녀도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다음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녀 소송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민형사로 걸 수 있는 건 죄다 걸었죠. 그뿐인가요? 흥신소를 통해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도 알아냈네요. 저는 출근 시간에 맞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간녀를 만났죠. 나 김창식이 와이프예요. 끼리끼리라고 상간녀 역시 벌벌 떨긴커녕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래서요? 뭐 제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해요? 그렇게 남편 간수 잘했어야지 아줌마. 하!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구나 니녀는.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후려쳤어요. 삐쩍 마른 상간녀는 이렇다 할 반항도 못하고 저한테 미친듯이 맞기만 했죠. 저는 상간녀가 무릎 꿇고 엉엉 울며 빌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렸네요. 죄송해요 사모님. 다신 그 사람 안 만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미 늦었어 이년아. 사과는 진작에 했어야지. 저는 잘못을 비는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상간녀의 회사 안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간녀가 남편과 붙어먹은 사진과 불륜녀임을 알리는 전단을 싹 뿌렸죠. 결국 상간녀는 직장에서 잘렸고요. 길길이 날뛰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뭐 상관없었어요. 뭐 끼키야 벌금형일 텐데.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간녀의 부모와 그 고향에도 상간녀가 불륜녀라는 걸 알렸네요. 남편은 처음엔 배째라며 버텼어요.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통보받은 재산 분할 결과를 보고는 표정이 돌처럼 굳었죠. 그간 가게를 책임진 건 저였고 남편 앞으로 있던 재산이라곤 빚뿐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 빚도 제가 갚고 있었고요. 즉,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전무했죠. 뒤늦게 남편도 그런 현실을 인지했는지 엉엉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 그 여자한테 아무 감정 없어. 그냥 잠깐 가지고 논 것뿐이라고. 바로 정리할게. 평생 당신만 보면서 살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하나뿐인 우리 샛별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 입 안 닥쳐? 어디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을 입에 올려? 우리 샛별이가 왜 네 딸인데? 네가 걔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왜 그래 여보? 나 그래도 샛별이 아빠잖아. 우리 딸 아빠도 없이 키울 셈이야? 너 같은 애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나 샛별이 아빠 없이 안 키울 거야. 너랑 이혼하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할 건데? 저는 남편을 조롱하며 결코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아무리 무릎 꿇고 빌고 또 빌어도 결코 용서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저한테 베개를 던지며 화를 내더군요. 남자가 잠깐 한눈 좀 팔 수 있는 거지 그런다고 이혼을 해? 네가 똑바로 했어봐. 그럼 우리 창식이가 왜 딴짓을 해? 자기 병원비를 누가 대고 있는데 어떻게 그따위 망발을 하고 있는지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동정심마저 산산조각 났죠. 저는 싸늘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다 제 탓이죠, 어머님.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더 못나서요. 바람난 자기 아들 팬들은 노인네 병원비까지 대주고 싶진 않거든요. 이혼하면 어머님하고도 남남인데 앞으로 어머님 병원비는 어머님이 대세요. 아님 그 잘난 아들한테 내달라고 하든가. 벌써 수년째 기생충처럼 집에서 술이나 처먹고 제 등골 빼먹던 어머님 아들이 과연 병원비를 내줄진 모르겠지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뒤늦게 아차 싶었나 봐요. 다급하게 저를 붙잡더군요.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순간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만 실언을 했어. 이미 버스는 떠났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얼마나 괴롭히셨어요? 그래도 다 죽어가는 노인네 불쌍해서 다 용서하고 떠나는 마지막 길 편히 보내드리려고 한 건데 앞으로 병원비든 약값이든 제 손 벌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병실을 나왔고요. 그동안 내고 있던 병원비도 싹 끊어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전 결코 그 모자를 용서하지 않았죠.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저는 무사히 남편과 이혼했고요.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가져왔어요. 제 재산 역시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았죠. 그뿐인가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로 가게도 더 확장했네요. 지금은 3군데나 되는 매장을 운영하는 잘나가는 사업가가 됐죠. 반면 남편은 이혼 후 상간녀와도 헤어지고 게임 중독자가 되어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낸다고 들었어요. 상간녀는 회사에서도 고향에서도 쫓겨나 연고 없는 소도시에서 파출부 일을 하며 산다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진통제조차 제대로 못 맞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뒀다 하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더는 마음에 두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딸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죠. 처음으로 사람답게 여자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있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